자, 사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 첫날인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잘 이해는 안 되시죠? 근데 그럭저럭 들을만 하시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딱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천재시죠. 여러분은 저기 가셔야 돼요. 박사, 부동산 관련 대학원 가셔가지고 박사 취득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세법이 첫날 너무 뜬구름 잡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오늘이 가장 어렵고 뒤로 갈수록 더 쉬워지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연대납세비 같은 얘기도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시험 문제로 보자면은 전액이냐 부족액이냐의 결론은 이런저런 얘기 해놔봐야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이면 연대납세비고 부족액이면 제2차납세비고 부족액을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체납 처분을 해야 되죠. 근데 각각 전액인 경우는 체납 처분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을 빨가벗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들. 근데 이 말 자체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이 자체 이해되시면 됩니다. 우리의 지금 목적은 뭐냐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공부를 한 번에 끝내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원래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랬습니다. 중개사 시험 어렵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쉽다고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대부분 다 어려운 거 알아요, 이제는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 정도로 알고 왔다, 이런 분들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강의 듣더니 첫째 시간에 질려가지고, 와, 이렇게 힘드냐고, 뭐 이렇게 어렵냐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제법은 또 생각보다는 쉬워요, 또.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렵고요. 여러분이 지금 와서 공부하고 보면 책 보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초보잖아요. 초보. 완전히 지금 완전 초보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뭐 그렇고요. 얼마 전에 그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납세고지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가권자가 그 내용들을 다 적어요. 누구한테 얼마를 갖다 무슨 세금을 언제까지 이런 걸 다 적어가지고 되는 건데 대부분 고지서는요. 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보시고요. 우리 교재엔 그런 말은 없네요. 자, 65번으로 갑니다. 조세 징수 방법. 세금을 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조세를 내는 방법이 하나는 신고납부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하죠. 그죠? 부가세도 신고합니다. 신고납부예요. 근데 재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죠. 그럼 무슨 세금이에요? 정부 부가제도입니다. 그럼 고지서가 날라온 세금들은 전부 다 정부 부가제도입니다. 뭐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자면 신고납부는 신고납부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국세건 지방세는 똑같습니다. 국세건 지방세 다 똑같이 국세나 또는 지방세나 전부 다 신고납부라는 방법이 해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누가 신고를 하면요. 신고 결정자 세금을 확정을 누가 하냐면요. 누가 하냐면 자 이거 누가 합니까? 신고납부 누가 하죠? 납세? 의무자가 합니다. 이건 누가 해요? 당연히 정부. 이런 거 외울 사항 아니죠. 그죠? 정부 부과니까 정부가 결정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뭐로써 이걸 확정합니까? 신고로서. 이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부가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법적인 용어인데요. 원래 결정이란 말은 뭐 이쪽에 정한다는 뜻입니다. 정한다. 통칭이에요. 통칭인데 세법에서 결정이란 말을 하면 정부가 정한다는 뜻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다음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신고납부는 어떻게 확정한다고요? 신고할 때. 여러분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제출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죠? 세금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방세에 보면 이제 조세징수 방법에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통징수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정부부가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국세가 부과하는 방법과 정부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세의 경우는 이걸 그냥 정부 부가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방세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보통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별거 아니고요. 보통징수 별거 아니고 이거는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지방세에서만. 이 보통징수라는 말은 국세에서는 쓰시면 안 돼요. 국세에서는 쓰시면 안 되고 지방세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지방세에 보면 신고납부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툭 떠있는 보통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징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국세도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요? 국세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신고납부가 있겠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정부 부가제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거는 이해되시죠, 이제? 문제는 요건데, 원천징수가 뭐냐? 자, 여러분, 근로자가 세금 받을 때, 돈 받을 때요. 급여 받을 때, 돈을 띄고 나오죠. 세금을 띄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누구 세금입니까? 회사 세금이에요? 아니면 직원 세금이에요? 당연히 지금 직원 세금입니다. 직원 세금인데 세금을 누가 떼요? 기업이 떼죠, 기업이. 기업이 어떻게 떼느냐?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버립니다. 원천 징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기업은 납세 의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세금이에요? 남의 세금이에요? 남의 세금이죠. 그럼 이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저쪽에 지금 징수납부 의무자에 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거든요. 징수납부 의무자가 뭐냐면 이 중에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납세 의무자에서 뭐는 빠지느냐? 이 사람은 빠져요. 왜냐? 남의 세금을 띄기 때문에. 근데 왜 띄느냐? 여러분 왜 띄일까요? 띄는 이유가 뭘까요? 의무기 때문에 띱니다. 의무기 때문에. 저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를 띄어요. 급여에 대한 세금을 띄는데 저 하기 싫어요. 왜? 당장 우리 직원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가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직원들 급여만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어요. 그 기업은 하기 싫어요. 왜? 남의 돈을 내가 왜 띄어요? 근데 왜 하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천징수 의무거든요. 원천징수 의무라고 해요. 의무. 그러니까 의무기 때문에 띱니다. 그러면 안 띄면은 가산세를 물려버립니다. 상당히 가혹하죠. 남의 세금을 띄는데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전에 그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시장을 우리 와이프는 하루에 2번씩 가요.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면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옆에 옆집 아줌마가 그런데요. 언니 어디가? 그런데요.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시장 간다 그러면 언니 그럼 가서 호박 하나 사다 줘 그런데요. 사다 준대요. 다음날 또 갑니다. 우리 와이프는 또 맨날 가니까 바쁘게 갑니다. 또 가면 이제 언니 어디가? 그러면 시장 가? 그러면 이번에 오이 하나 사다 줘 그럽니다. 사다 줬대요. 계속 사다 줬대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갔더니 언니 어디가? 그래서 또 뭐 시키려나 보다 했더니 무 하나 사다 줘 그러더래요. 사다 줬대요. 그때 갑자기 저녁 때 뛰어왔대요. 옆집에서 화를 막 내더래요. 아니 무가 썩었어 언니 썩은 물 사면 어떻게 성질을 내더래요. 그 사람 얘기가 부려먹고 성질 낸다고 더럽다고 나 안 사다 주겠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글로는 못 지나고 반대로 들려 반대로 그 앞집 안 지나고 티 안 나게. 아무튼 시장은 다녀요. 잘 다녀요. 평균 하루에 2번. 대단합니다. 자,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업인데요. 기업은 자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하고 같은 거냐면요.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얘기해요.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는 정부부가라는 말을 쓰는데 지방세의 경우는 보통징수는 고지서를
교부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 굳이 부담 갖지 마세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신고납부냐 정부부가냐 원천징수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대신 지방세 이름이 좀 다르다. 나중에 외우자 뜻입니다.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내가 정부가 이런 거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255페이지에 보통징수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되는 세목은 재산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일단 요거 아시죠? 일단 아는 거 줄쳐놓으시고 그다음 균등분 주민세 8월 달에 날라오죠? 1인당 몇천 원씩. 그러니까 일단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굳이 뭐 우리가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줄쳐놓으시고요. 균등분 주민세. 그다음에 종부세도 날라옵니다. 아, 여러분 종부세 안 내보셨어요? 날라옵니다. 아, 못 내보셨구나. 가시다 하나 사시라니까요. 저기 빌딩 하나 산가.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12월 달에 날라와요.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저는 내봤습니다. 종부세를. 왜 비웃으려고 그러십니까? 안 내보이게 생겼습니까? 내봤어요. 딱 한 번 내봤습니다. 한 번. 어느 해에 집이 두 채가 됐는데 일시로 두 채가 돼가지고 기준금액이 넘어가서 낸 적이 있습니다. 표정들이 상당히 찝찝한 표정이시네요. 아니 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진짜 얘기를 하는데 뭐 거짓말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진짜 냈습니다. 근데 그때 세금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 안 되게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넘어갔다는 얘기, 조금 넘어가지고 한번 내봤습니다. 저는 종부세를 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친구들한테 그러면 종부세 내봤어? 안 내봤던, 안 내봤어 얘기를 하들 마라 그럽니다. 난 내봤기 때문에. 전 내봤어요 진짜로.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한번 내봤냐 안 내봤냐 얘기가 말빨이 달라요. 내봤어? 난 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특별징수는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라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가산세가 있고요.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험에서 가끔씩 나와요. 이게 가산세, 가산금의 차이 두 개는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자, 가산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가산금과 가산세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시험 내면 헷갈려 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가산금은 가산세 포함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놓으니까 헷갈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배 시 뭔가 해당 세금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일단은 시험 문제상으로 보면 요거는 뭐가 붙어요? 의무가 붙습니다. 의무. 의무를 위배했을 때 더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가산세는 뭐 일종의 뭐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분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을 부과징수한다 라고 써있는 것을 지워주십시오.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자진신고 납부 방법으로 납부를 합니다. 요거는 지워주세요.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징수도 있고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가산세는 뭐 나중에 그 정도 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가산금으로 갑니다. 기억번 의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이걸 일반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산금은요. 가산금은 언제 붙냐면 고지 후에 고지세액에 붙습니다. 고지세액에 붙습니다. 그럼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산금은 뭐가 돼야 돼요? 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포인트는 요거예요. 가산금은 고지서가 안 나오면 안 붙어요. 자, 고지서가 나오지 않은 세금이다.
아예 안 나오는 세금들 뭐가 있습니까? 신고 납부한 조세. 취득세 고지서 안 날라오죠. 내가 신고하니까. 그럼 뭐가 붙어야 됩니까? 가산세. 뭘 위배했어? 신고 안 하면. 신고를 하라는 의무를 위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고지만 하는 세금들은 가산세가 붙을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아직도 못 믿으십니까? 2번이라니까요. 없다. 재산세, 자동차세, 종부세 이런 것도 고지서 날라오죠? 이거는 무조건 뭐가 돼요? 고지가 되죠. 근데 고지서에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가. 납기가 지나면 이제 뭐가 붙어요? 가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서도 양도세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뭐가 붙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요번에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고지가 됐는데 못 냈어. 그럼 뭐가 붙는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가산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문직인 공인중개사가 가산세, 가산금 섞여가지고 재산세를 갖다가 늦게 냈는데 가산세 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퀄리티가 떨어져요. 저한테 강의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단합니다. 고지가 된다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금. 그 다음 신고 납부한 조세는 뭐가 붙어요? 가산세. 그러면 신고 납부한 조세라고 해가지고 신고만 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아예 신고를 안 받으면 무신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과하죠. 그럼 그때는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고지서에 납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지서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붙어요? 가산금. 이해되셨습니까? 예. 일단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가산세는 뭐에 붙는다고요? 의무 위배했을 때 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의무의 대부분은 뭐냐면 신고하고 뭐가 돼? 신고하고 납부하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신고, 납부, 제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건 무조건 알아두세요. 일단은 가산금은 뭐가 돼 붙는다? 고지가 돼야 붙는다. 고지가 안 되면 가산금은 안 붙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가산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산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산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 세목에 포함한다. 해당 세목에 포함한다. 뭔 얘기냐?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습니다. 조금 덜 신고했습니다. 그럼 뭐가 붙습니까?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취득세액이 70만 원이고 가산세가 30만 원입니다. 그럼 취득세로 불리는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취득세는 얼마입니까? 70이에요? 아니면 더해서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만 원. 이게 해당 세금에 포함한다 그래요. 가령 여러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일부를 누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정신고라고 해요. 세금을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러면 돈 낼 때 취득세 70만 원 따로 가산세 30만 원 따로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 합계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합계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금을 일반 취득세와 가산세가 따로 있으면 취득세는 이렇게 100만 원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세금 신고에 그 시험 문제에 보면은 가산세는 해당 세목에 포함되는 이런 말을 쓴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가산금과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가산금의 구분은 일반 가산금은 3%입니다. 일반 가산금 무조건 납부금은 3%, 100분의 3이죠. 줄만 쳐놓으세요. 중가산금은 자, 무거울 중자입니다. 세금을 지금 한번 냈는데요. 3%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지나면 또 붙어요. 한 달에 몇 프로씩이요? 1.2%씩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매달 더 받습니다. 여러분 고지서에 보면은 그 납기후 금액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금이 나와요. 그거는 3%가 이미 붙어 있는 겁니다. 또 한 달 지나면요. 거기다 또 추가로 1.2%를 또 붙여요. 또 한 달 지나면 또 1.2% 붙어요. 그래야지 중과상금은 최대 60개월까지 갑니다. 줄만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 외울 필요 있으면 지금 암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02번.
자, 이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여러분 고민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한다 위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납세임의 성립, 확정 또는 소멸. 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고 세금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내면 납세 의무가 없어지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1번 성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이 되고, 세 번째 없어집니다. 이런 단계인데요. 일단은 시험은 성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성립 시기. 왜 나오느냐? 복잡해요.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얘기 뭐예요? 생긴다는 얘기. 생긴다. 그죠? 생긴다. 생겼다. 우리 취득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아까 물어봤지만은 취득할 때. 그렇죠. 취득한 날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립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적으로 내가 가령 뭐 7월 1일 날 잔금 지급하고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렴풋이 생각하죠. 세금 내야 되겠구나. 근데 세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확정을 해야 되니까. 확정이 언제 하냐면, 이거는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확정될까요? 우리 아까 배웠는데, 지급세는 힌트가 신고납부제도입니다. 언제 확정돼요? 신고할 때. 그죠? 신고할 때 보면 신고서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그때 확정돼, 신고할 때. 그러면 소멸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내고 없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 안 내고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원하세요? 내고 없어진 거 원하세요? 안 내고 없어진 거 원하세요? 안 내고, 그러다 머리 벗어집니다. 아니면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고생이에요. 마음고생. 세금은 내는 게 더 좋아요. 속편해요.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안 내요? 도망 다녀야 돼. 도망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5년 이상 도망 다녀야 됩니다. 재산 다 팔아치우고, 그러면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러니 내고 발 뻗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럼 일단 내고라는 얘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얘기죠? 우리 우아한 말로 뭐라 그래요? 또 내는 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납부.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생기고 확정되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대표적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렇게 갖다 보세요. 이거를 뭐 깊이 있게 공부해 봐야 시험 볼 때 우리 헷갈려요. 시험 볼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성립인데요. 성립. 그러면 성립의 이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시기. 언제 성립하느냐.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시기는 언제 생기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에는 없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생깁니다. 그 취득세는 뭐가 결정적인 사건입니까? 취득이죠. 취득. 그 다음에 그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 생기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세 요건 중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요걸 뭐라고 했습니까? 산출세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적용 가능할 때, 요거를 적용 가능한 시점이 이때 생깁니다.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가 돼야 이걸 적용 가능할 수 있어요? 취득일자가 돼야 이게 금액이 얼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일자가 결정이 돼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돼야 결국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때가 돼야 금액이 얼마구나 라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세율도 그 시점 세율이 얼마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에 이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요거는 확정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신고일자. 일반적으로 신고일날 이거 확정이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뭐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성립 시기는 세법 위반 과세권 충족한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세권 충족할 때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적용 가능한 시점입니다.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요 성립의 시기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죠? 성립 시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두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정한 시점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됩니까? 취득세. 여러분 책 보지 말고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취득하는 때. 등록세는 등록하는 때. 상속은요? 상속하는 때를 상속 개시란 말이에요. 사망일 날. 증여는 증여하는 때. 됐지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정 시점에 발생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세 방법이요. 시기별로 기간별로 몰아서 기간별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기간 말에 과세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인세,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소득을 과세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죠. 그죠? 그 수수료는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원래는 수수료를 받는 거죠. 중개행위죠. 중개행위인데 중개행위를 1년 딱 한 번 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장사 잘 돼가지고 1년에 수천 건을 했어요. 부자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면 좀 도와주세요. 수천 건을 해가지고 수억을 중개수수료를 받았습니다. 1년에 딱 한 건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수수료 받은 날이 성립 시기가 되는데 1년에 수천 건 했잖아요. 그리고 껌껌이 신고하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년치를 몰아가지고 언제 신겠다고요? 기간 말에 몰아서 성립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간 말이 안 되면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일 날 6시에 계약이 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저녁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0억짜리 거래했습니다. 엄청 받았어요. 이거. 그걸 언제가 돼야 알아요? 12월 말일 24시 땡땡이 돼야 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별 과세할 때 항상 뭐로 간다고요? 기간 말에 몰아서 성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법, 소, 부. 이건 뭐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요. 과세할 때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세 여러분 계산할 때 과세할 때 6개월씩 과세하잖아요.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모르셨으면 이때 알아두십시오. 부가세는 1월 1일부터 6월분을 7월 달에 7월부터 12월을 1월 달에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개업하시면 부가가치세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간별 과세하기 때문에 기간 말에 몰아서 성립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뭔가에 부속되는 부수되는 조세가 있어요. 여러분 빈대세 기억나시죠? 빈대세. 빈대세를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부가세. 자, 얘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본세를 따라다녀요. 얘는 뭘 따라서 성립해야 돼요? 본세 성립할 때 얘도 따라다녀야죠. 빈대가 개부터 개피 먹어야지 개가 딴 데 가서 소피 먹고 따라와요? 안 되죠. 무조건 본세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가산세. 요것도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 따라가죠. 그 다음에 취득세, 가산, 취득세 따라갑니다. 어쩔 방법이 없어요. 본세 자체가 다른 세금이니까. 어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따지면 개별적인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 1일 날 현재 과세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재산세 요거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오늘 강의에서요. 요번 달 다음 달 강의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괜히 연연하다가 다 외워야지 그러다가 일찍 포기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되니까. 자, 이 6월 1일 현재 보유하는 사람한테 과세하는 세금은 이것들은 6월 1일 현재로 과세합니다. 시점 과세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취득세 요거 우리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이거 등록세 외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증여세 외울 필요 없지요.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경우 조금 좀 이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상속세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 부과합니까? 사망했을 때 죽은 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상속 요런 말을 씁니다. 요거 나중에 다 기억됩니다. 이거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상속 개시일 날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개별적으로 쫙 풀어쓴 게 지금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인데 어때요? 요거를 단체로 외우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다 외울 사항이 아니고요.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 납세 후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언제라고요? 물건을 취득하는 때. 요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할 시험 문제 풀다가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외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기억부분만 봅니다. 기억번.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이렇게 됩니다. 외울 사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해할 사항이에요? 이해할 사항. 그 다음에요. 3번 재산세가 나왔는데 재산세는 특징이 뭐냐면은 6월 1일 날 현재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아직 공부 안 하셨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6월 1일 날 현재 소유자에 부과하기 때문에 성립도 언제 해야 돼요? 6월 1일 날 해야 됩니다. 여기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요 6월 1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런 말을 씁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과세 기준이란 말을 쓰거든요. 요거는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종부세도 그래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현재 소유 과세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도 날짜만 다르지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한테는요. 아까 제가 썼던 부동산세법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거. 그거 아닌 세금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거는 그건 비관적인 생각이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찍으라. 그리고 나왔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나만 모르는 게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시험 볼 때 사고방식이 중요해요. 공부 안 한 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큰일 났네 그래. 큰일 났네. 근데 큰일 날 게 없어요. 나만 모르는 게 다 모르거든. 그죠? 출제하는 사람이 알아요. 이건 강의 안 한다는 걸 알아요. 특히 이 1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강의 안 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강의 안 한 게 나왔을 때 비관적인 사람은 큰일 났네 그러면 영향을 미치잖아요. 다음 시험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안 가르친 거 나왔잖아요. 출제자 욕하세요. 저 욕하지 마시고. 농담 아니에요 진짜. 미친 그러고 욕하고 싶으면 돼요. 왜 안 배운 걸래? 그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성의 있게 찍으셔야 돼요. 무성의하게 찍지 마시고 읽어본 다음에 상식을 통해서 찍으세요. 상식을 통해서.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건 자, 주민세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방소득세도 부가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냐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덧붙인 세금이니까 뭘 따라간다고요? 요거는 부속세는 본세의 성립 시기를 따라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세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죠.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생략하고요. 특정 부동산분만 얘기합니다. 기억번 줄 쳐놓으십시오. 특정 부동산분은 과세 기준일로 한다. 6월 1일로 한다. 줄 쳐놓으세요. 여기 나중에 돌아오셔가지고 공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지방교육세는요. 이게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세가 아니고 부가세죠. 부가세가 역시 뭘 따라가야 됩니까? 본세를 따라갑니다. 과세표의대는 본세의 세목의 납세명이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9번 가산세. 역시 이것도 따라다니죠. 가산세는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할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특별징수를 국세는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원천징수라는 말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표가 되는 해당 본세를 원천징수할 때 역시 이것도 성립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제 국세는 복습이 됩니다. 국세는 법소부는 과세를 기간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몰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끝났을 때 몰아가지고 성립시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하는데 12월 말일날 대목이잖아요. 12월 30일 날은 과세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못 구하냐면은 31일 날 엄청나게 팔 건데 과세표는 알 수가 없잖아요. 1년치를 누적을 못 시키니까 결국은 기간이 끝나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간이 끝나는 때 2번 상속세는 언제라고요?
이거 붙여놓으십시오. 상속이 개시되는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상속 개시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4번 인지세. 이건 별표입니다. 이건 메모장에 암기사항으로 써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나오면 8, 90% 인지세가 들어가요. 거의 지문 중에. 근데 답은 이게 아니에요. 답은 인지세가 아닌데 지문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인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인지를 붙일 때 이렇게 일합니다. 언제 성립합니까, 여러분?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인데 지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문에 문서를 작성할 때가 아니라 인지를 첩보할 때다. 그럴 때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오면 틀린 거 골라라면 괜찮은데 옳은 거 골라라. 여러분 시험 문제는 옳은 거 고르는 게 힘들어요. 4개가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니까. 그러면 인지세를 틀린 지문을 집어넣어요. 문서를 작성할 때가 아니라 문서에 첩보할 때.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죠. 답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작성한 때. 자,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6번 종합부동산세는 기간별로 시점별로 과세합니다. 과세 기준일 날 현재 과세한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제 지문이 보면 대부분 여기 3가지 중에 하나예요.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답에는 부가세 뭐가 있느냐?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 이런 것들. 기간별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6월 현재 과세는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 부동산세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요거 메모장 그 패드지요. 하나에다 정리 하나를 해놓으시고 짬날 때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성립에 대한 문제인데 실제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왔는데요. 요즘에 이 시기에 대한 성립 시기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는 너무 많아서 못 외울 거다라고 안내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착 시험을 20몇 회를 하다 보니까 다 돌았어요, 이제.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내고 싶은데 공부한 것 중에 내려니까 좀 복잡하게 틀릴 걸 찾다 보니까 종류가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해 못하고 전체 외운 사람들을 위해서 틀려달라고 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너무 쉬워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취득세 신고기한 60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이거는 뭐 완전히 마이너스죠. 두 번째는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춰야 되는 문제. 무슨 얘기냐? 노력하면 맞춰. 이게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노력해서 정리하면 맞출 수 있는데 노력 안 하면 못 맞추는 문제예요. 중간급이죠. 3번째는 너무 어려워서 적당히 하는 문제. 맞춰도 좋고 안 맞춰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암만 공부 열심히 하거나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맞히나 신고기한 60일짜리 틀리나 한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를 올리려면 평균 점수를 올리려면 절대 기본사항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실수로라도. 근데 대부분 보면 시험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꼭 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원래 시험을 보면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 문제에 엄청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문제를 틀려 떨어졌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만 명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안 틀리려면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틀리지 않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늘리는 것보다 그 기본적인 내용에서 안 틀리고 넘어가 줘야 이 사람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합격의 확률이. 근데 기본적인 사항들을 무시하고 막 넘어갔다가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60일, 30일, 30일을 착각했어요. 6개월, 3개월 착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알지요. 관계 없어요. 그렇게 실수 2개 틀리면 이미 16문제 중에 14개니까 어려운 거 2개 틀리고 그러면 쭉 떨어져 버리죠. 일단은 그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노력해서. 근데 노력 안 하면 못 맞춰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확정입니다.
자, 확정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대충 아까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뭐냐면 확정의 방법이 세액의 확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 확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확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 확정 제도. 요거를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정부 확정을 뭐라고 하면 이거를 정부 두 가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확정하냐면요. 확정자가 누구냐면 확정자가 이거는 납세 의무자고요. 이건 당연히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확정 일자는 요거는 언제입니까? 신고 납부는 신고시.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가 결정하는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얘기를 아까 드렸죠. 그죠? 정부 신고 납부하고 정부가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때는 누가 하냐면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확정은 신고 시에 확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 방법들. 자, 그래서 지금 신고 납부한 조세가 뭐가 있을까요? 신고 납부하는 조세가 기본적으로 국세는 대표적인 게 법, 소, 부, 그 다음에요.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소득세는 뭐가 있냐면 양도소득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도 포함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 소부 세 가지요. 세 가지 대표적인 신고납부조세입니다. 지방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다뤄보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한테 그 뒷부분을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설명드리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에서 정부가 대표적인 건 뭐냐면요. 정부가 대표적인 거는 종합 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는 고지서가 날라와요. 어쨌건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 건데. 재산세. 요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8월때 날라오는 균등분 주민세. 그래서 1인당 뭐 요즘에 몇천 원 내라는 거 있잖아요. 건건이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정부 부과제도입니다. 자, 굳이 뭐 외울 건 없다. 개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확정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지방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하는 때 줄쳐놓으시고요. 신고하는 때. 그 다음에 니은번. 지자체가 결정하는 경우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그 다음에요. 이 동그라미 2번인데요. 참고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이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자, 왜 그럴까요? 원래 지방소득세 여러분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요.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근로소득세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또 냅니다. 급여명세 받아보시면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죠. 지방소득세 또 따라 붙습니다. 이게 부가세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뭐죠? 요것도? 부가세죠. 부가세. 지방소득세. 자, 대표적인 그 소득세에 대한 그 부가세가 지방소득세인데요. 요거는 역시 근로소득세를 뛸 때 요것도 같이 뛰죠. 같이 뛰다 보니까 성립시기가 똑같아져 버려요. 원래 본세인 원천징수한 세금하고. 자, 2번은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확정까지 왔습니다. 자, 소면에 보면 세금을 내고는 납부하고 충당이 있는데요. 자, 납부란 건 다 아시죠? 내가 돈 낼 세금이 1,000만 원 있는데 세금을 냈습니다. 이게 납부죠. 그 다음에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납부를 3,000만 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돌려받고 환급이라고 얘기죠. 환급. 요걸 납부하고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요걸 서로 상계하면 얼마가 내면 되느냐? 순액 2,000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충당이에요. 충당 별거 아니에요. 환급받을 금액하고 납부할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것. 그 충당이 그거에 들어갑니다. 자, 3번 부과의 취소.
이건 참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세금 내라고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안 낼 세금이 아니라 내 낼 세금이 아니고 옆집 세금을 잘못 보냈습니다. 101호인데 102호에다 보냈어요. 그러면 나는 낼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돌아가서 이걸 취소시켜줘요. 이 부가처분의 취소라 그래요. 부가 취소. 그러면 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부가 취소당했어요. 취소됐다.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1번 나쁘다. 2번 좋다. 좋아요. 왜냐? 세금을 1,000만 원 내라고 왔을 때 기분 나쁜데, 그걸 얘기했더니 그거 아니네요. 그거 없애주겠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변태예요. 나한테 세금 내라고 했다가 취소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겪어보시면 알아요.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그런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경우에 제가 같이 가서 얘기를 해주면 그 같이 가신 사장님이 세무공무원 이거 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 줘도 된다 그러면 그럼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냐고. 점심 먹으러 가자고. 저보고 계속 데리고 나오래요. 미안하다고. 미안할 거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세무서 잘못이에요. 세무서 잘못인데 그때 그 세무서 공무원 뭐라고 하느냐? 제 잘못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그럽니다. 제가 안 내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안 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요. 낼 걸 안 내게 해주니까 고맙죠. 감사한 거. 이분이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그럽니다. 전문가끼리는 그래요. 가서 이거 부가처분 취소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왜?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으니 없애줄게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세무서 공무원이. 그냥 표현을 달리해요. 이거는 안 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표정이 풀리죠.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변태적인 마음이 있나 봐요. 때리고 약 발라주면 좋아하나 봐요. 어쨌건 부가처분의 부가취소는 애당초에 발생한 세금을 돌아가서 소급해서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뭔가 문제 생기셨을 때 부가 취소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편한 방법이에요. 알아서 해주니까 세무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안 내고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내고의 두 가지가 뭐냐면 제척기간에 만료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요거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척기간은 존속기간입니다. 권리의 존속기간. 그럼 뭐냐면 부과라는 말 씁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 부과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부과가 가능한 기간이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부과를 못하죠. 옛날에 1950년대에 내가 세금을 안 냈는데요. 무한정 내비두면 지금도 과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1950년도에 발생한 거는 부과가 가능한 존속기간이 가령 7년이다 그러면은 57년도에 끝나버려요. 57년 넘어가면은 부과 가능한 기간이 끝나버리죠. 그 이유는 부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제척기간은 뭐라면요. 가능한 기간이다 보시면 돼요. 부과가 가능한 기간이다. 가능한 기간이 끝났으니까 세금을 부과 못하죠.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세요. 말은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내가 누락했는데 걸리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걸리면 몇 년 버텨야 돼요? 제척기간을 버텨야죠. 예를 들어서 무신고는 7년이에요. 7년 동안 안 걸리면 그 다음에는 걸려도 나 못 내. 그죠? 부과도 못해요. 그쪽에서. 정부가 아예 시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징수권에 대한 문제는 이게 뭐냐면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원래 소멸시효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존재가 뭐냐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이런 얘기예요. 권리 행사를 안 하고 권리를 미행사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권리를 소멸시켜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권리 행사를 안 해야 돼요.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채권자예요. 친구한테 빌려줬습니다. 일반적인 그 소비대차 채권은 10년이 소멸시효거든요. 그러면 친구한테 10년 동안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된 겁니까? 권리 행사를 안 했죠. 10년 지나면
11년째 발견해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일기를 보다 보니까 10년 전에 돈 10,000원을 빌려줬더라. 근데 그 친구가 기분이 더러워요. 내가 사이가 안 좋아 요즘에. 10,000원을 받아야 되겠더라. 11년 지나가지고 12년째 가서 친구야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12년 전에 10,000원 빌린 게 있으니 나한테 돌려주기 바란다. 내용 증명 딱 보냈습니다. 그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문자 딱 하나 보냅니다. 소멸시효 완성됨. 그죠?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켜요. 몇 년이요? 아니요. 5년. 세무는 5년. 1번 소비대차는 10년이고 세무는 5년만 지나면 됩니다. 상사채권은.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데 5년 지나면 그때는 달래도 안 줘도 됩니다. 이게 소멸시효의 완성이라 그래요. 소멸시효의 완성.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권리의 존속,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인데 결국 제척기간 동안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과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면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만료란 말 쓰죠. 만료되니까 부과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 뭐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국세는 다시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갖다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5, 7, 10 이렇게 무식하게 기억합니다. 5, 7, 10. 그래서 일단은 신고를 안 한 걸 뭐라고 하냐면요. 무신고라고 합니다. 무신고 했을 때는 7년이고 근데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 소위 말하는 뭐 과소죠. 과소 또는 뭐 일부 누락 이런 경우는 5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질이 안 좋아요. 뭐냐면 사기나 부정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5, 7, 10 일단 이 정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이고 사기, 부정한 그 행위로 조세를 포탈 또는 환급한 경우는 10년. 그럼 밑에 들어가서 지방세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지방세도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죠. 근데 그 두 번째 보면 7년은 무신고한 경우죠.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7년은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10년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자, 그러면서 옛날에는 니은번, 디귿번이 없었는데 일단은 그 참고로 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5, 7, 10. 일반은 얼마요?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 부정은 10년. 근데 이게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 원래 증여세, 상속세.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면은 집 사줍니다. 보증금 대주죠. 그 증여에 증여 맞아요, 안 맞아요? 증여 맞아요. 근데 이거를 왜 신고 안 하느냐? 정부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알아낼 수는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소팅을 못 해요. 무슨 얘기냐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부분 관계가 아주 친한 사람끼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합의하에 신고 안 할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부모한테 1억 받았어요. 증여 맞지요? 신고 안 해요. 의도가 그래요. 대부분이 특수관계라 친족관계라. 그래서 기간이 이게 좀 길어요. 10, 15 이렇게 합니다. 15.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가장 긴 기간이 상속세 중에서는 가장 짧은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교재에는 보면 10년이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세는 10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이 숫자 이거 어떻게 외우지?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봐주기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요. 무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5년으로 한다. 근데 상증세의 경우에는 이 15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자, 무신고 여기도 무신고죠. 무신고가 있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요. 사기, 부정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는 15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 안달로부터 1년은 뭐냐면 가장 짧아요. 10년, 15년, 1년이네요. 가장 짧으네요.
가장 짧은데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알기를 언제 알았느냐? 20년 후에 알았어요. 그럼 20년 후부터 1년입니다. 그럼 안날이 언제 알았느냐? 30년 후에 알았어요. 30년 후부터 1년입니다. 이거는 뭐 죽기 전까지 따라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언제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 정부가 언제 상속세 증여세를 누락했는지를 알지를 모르니까 걸리면 걸린 날부터 1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뭐냐면 이거는 사기 또는 부정으로 하는데 그 재산가액이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제가 세금 내도 좋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50억을 누락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재산이 많으면 50억을 누락해요? 신고한 금액이 있겠죠, 그죠? 뭐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증여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누락 한번 하고 이렇게 걸릴 테니까. 그죠? 사기 부정 중에 무척 크죠? 그럼 이거는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에 뺐는데 중요하지 않아 뺀 것 같은데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은 10년이고요. 무신고 15년이고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년도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1년이 제일 짧은 게 아니냐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다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자 권리 행사하지 않고 계속되면 그대로 그 인정하는 제도인데, 즉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조건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친구가 10,000원 빌려갔는데 내가 9년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친구야, 10,000원 빌려갔으니 나한테 갚기 바란다 라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럼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권리 행사했으니까. 무슨 얘기 이해하세요? 채권은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소멸시 완성되기 전에는 독촉장을 보낸 거지. 일종의 9년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안 줬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왔던 소멸시 진행된 게 소멸되고요. 새로 또 10년 새로 가야 돼요. 약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 9년 10개월마다 내용증명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하고 그 다음에 경매이식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요, 이 사람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시 중단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소멸시 채권은 달라 그러면 줘야 된다. 그러면 중단이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없어지고 또 시작하면 새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일정 기간 경과하면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것은 소멸시효의 완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완성은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1번. 5년 주쳐 놓으시고요. 5년. 그래서 여러분, 소멸시효라는 문제가 나면 기간은 절대 까지면 안 됩니다. 5년이에요. 다만 세금이 많을 경우에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참 많이도 안 냈습니다. 5억이나 체납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런 경우는 이걸 길게 늘렸습니다. 10년으로.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제일 어려운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히려 좀 더 쉬워지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공부하신 거 30분 동안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30분 정도 읽어보시고 취득세 부분 읽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